네, KBS 일라디오 오태훈의 시사본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희 시사본부에서는 7월 한 달 동안 매주 금요일 목소리 없는 범죄, 아동학대라는 기획 특집으로 아동학대 예방하자는 방송 이어오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두 번째 시간인데요. 학대를 당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우리 아이들, 이 아이들의 심리를 좀 저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전문가 모셨습니다. 정신건강의학과 노규식 전문의와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노규식입니다. 네, 영재발굴단에서 제가 많이 뵀어요. 아, 예. 예. 그 육아 관련 강의도 많이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관련 책도 많이 쓰셨습니다. 정신과 전문의로서. 예. 특히 최근에 계속 나오고 있는 이 아동학대 사건들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일단 뉴스를 접하면 정말 안타깝고 어떤 면에서 참담한 마음도 드는데요. 네. 이게 이제 지금 코로나19 이 상황과 맞물려 가지고 그동안 가려져 있던 부분들이 많이 골맞던 것들이 터지면서 드러나는 게 아닌가 네. 이런 생각도 좀 하고요. 그래서 이번 기회는 이게 그냥 또 이렇게 하고 넘어가는 게 아닌 좀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그런 계기로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생각도 좀 하게 됩니다. 그 말씀은 골맞던 게 터졌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골문 상태로 그동안 꽤 오랫동안 지속됐다고 봐도 되겠네요. 사실 이 가정 내 폭력이라는 것이 그래서 아동 학대라는 것이 잘 드러나지 않아서 그렇지 예. 정말 많이 있어온 문제인데 그것에 대한 인식이나 관리는 조금 좀 부족한 부분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학대를 가한 뭐 부모들이라든가 성인들 이 사람들에게는 저희가 뭐 단죄를 해야 된다, 뭐 처벌해야 된다 이런 주장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정작 학대를 당했던 아이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고민들이 상당히 많이 남거든요. 먼저 이 아동학대 피해를 당한 아동들의 심리는 어떻습니까? 우선 한 가지를 생각하시면 공감이 많이 되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예. 이 아이들에게 부모는 특히 아이가 어릴수록 사실 이 세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라는 게 나를 든든하게 딱 받쳐주고 지지해주고 보호해줘야 되는데 네. 이 가장 안전하게 여기는 대상이 나를 공격하거나 위협하거나 폭력을 행사한다면 이 아이는 세상에 믿을 곳이 없어지는 거죠. 네. 비유를 들어서 말씀드리자면 몇 해 전에 포항에서 지진이 일어났을 때 많은 분들이 이제 외상후 스트레스성 장애라는 걸 경험하셨다고 하는데 예. 그 지진이 그렇게 충격적이었던 이유는 내 땅이 흔들릴 거라는 걸 생각하지 못하고 우리나라 국민들은 살아오시거든요. 지금까지 대부분.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렇게 상상할 수 없었던 또 당연할 거라고 여겼던 나의 안전망이 흔들린다라는 것이 얼마나 그 사람을 충격적으로 만들 것인가라는 걸 좀 미루어 공감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들은 그 이후에 자기 감정을 조절하는 것도 그렇지만 다른 사람을 신뢰하고 관계를 맺고 세상에 대해서 믿음을 가지는데 아주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될 가능성이 대단히 큰 거죠. 이게 성인으로 돼서까지도 나타날 수 있을까요? 이 트라우마에 대한 얘기를 하면 항상 그쯤 하면 되지 않았니? 아직도 그렇게 있으면 되겠니라는 생각을 이 사람들이 주변에서 하게 되는데 네. 이 아동기의 트라우마는 상당 기간 지속되고요. 성인기까지 이게 잊혀진다? 이것으로부터 자유롭다라는 거는 어떤 관점에서는 거의 불가능하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보니까 학대를 가한 부모들도 이전에 그런 트라우마 때문에 연관될 수 있다라고 저희가 봐도 되겠습니까? 부모가 아동을 학대하는 요인들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 부모 자신의 어떤 정서적인 정신적인 문제, 뭐 술이라든지 그런 마약의 이런 것도 있지만 또 분명하다고 확인되고 있는 것들이 그 부모 자신이 어렸을 때 아동학대의 피해자인 경우 이런 경우에 이 부모가 되어서 아동을 학대하게 되는 그런 확률이 위험도가 높아진다라는 것도 확인되고 있죠. 예. 그렇다면 지금 우리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아동학대 상황을 치유하고 이걸 다 무언가 검증을 하고 조절을 해야지만 그 이후에 그 연결고리를 끊을 수도 있다는 거겠네요. 예, 사실 이게 반드시 끊지 않으면 어떤 면에서는 이게 대물림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아동들에 대해서도 또 그 부모나 가정 전체에 대해서도 좀 더 통합적인 관점에서의 개입 대책이 필요하죠. 네.
그래서 우리 아이들 주변에서 많이 챙겨봐야 됩니다. 내 아이가 아니더라도. 물론입니다. 이게 다 같이 관심을 갖지 않으면은 예. 바꾸기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예. 저희가 그 학대 피해 아동 쉼터에서 만난 생활복지사 분께서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아이들을 보면 공격적인 행동, 말을 보이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고 하는데 좀 학대 경험한 아이들의 특징적인 게 있어요. 근데 이 아이들의 내면을 보면은 자아 존중감이나 이런 것들이 손상된 경우가 많거든요. 손상됐다. 예, 그러니까 나라는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를 믿지 못하고 네. 세상이 나를 좋아할 거라는 걸 믿지 못하거든요. 이렇게 되면 반응은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뭐냐면 그 세상에 대해서 매우 적대적인 태도를 취하거나, 아. 그러니까 누가 털끝 하나만 스쳐도 너 나 때린 거지 이러면서 공격을 하거나, 예. 아니면은 누군가가 정말 내가 대항할 수밖에 없는 나쁜 행동을 나한테 하더라도 내가 그래도 또 싼 사람이지 나니까 그렇지 뭐 내 주제에 무슨, 이렇게 위축되고 스스로를 비난하거나 이렇게 양쪽으로 갈리는 그런 반응들을 보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공격적인 성향을 보이기도 하지만 반대로 지나치게 위축된 성향을 보이는 경우도 많습니다. 네. 이게 치료가 가능합니까? 치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장기간 동안 필요하고 집중적으로 이루어져야 되지만 예. 이 치료를 해서 이 사람이 성장해서 자신의 어떤 행복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데에 큰 문제가 없는 정도까지는 치료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런 게 놀이치료와 같은 심리치료 방법도 있고 뭐 인지적인 치료 방법, 여러 가지 치료 방법들이 제한되고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효과 이런 것들이 이제 인정되는 이런 연구 결과들은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네. 사건이 벌어졌어요. 그리고 아동 학대 현장이 확인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게 문제가 되더라도 가해자인 부모는 끊임없이 계속해서 내 아이 내가 키우겠다고 얘기를 하고, 또 학대를 당한 아이도 나 엄마 아빠와 살고 싶어요라고 얘기하기도 해요. 그러면 정작 치료나 뭐 격리라든가 교육 같은 게 원활하게 진행되기가 쉽지 않거든요. 가장 쉬운 건 그냥 알아서 해라라고 놔두는 건데. 이때까지 그래왔죠. 집안일이니까. 예. 근데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학대를 하는 부모의 요인 중에 중요한 게, 이 부모가 된다는 것, 자식과 부모 관계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게 많거든요. 예. 대표적인 게 아이는 내 거다. 내 소유물이다. 그래서 내 통제에 둘 수 있고 내가 얘를 사랑하니까 그런 행동 정도 할 수 있다라는 게 뭐 가치관일 수도 있지만 저는 이 무지에서 오는 거라고도 생각하고 이런 걸 가르쳐야 되기도 하는 거죠. 그리고 네. 아이들은 보통 아이들이 이제 만 3세가 될 무렵쯤 되면은 내가 세상에서 누구랑 가장 가까이 지내야 되는지를 정하고 깨닫게 되고 그 사람과 관계를 형성합니다. 이걸 이제 발달 심리학에서는 애착이라고 부르는데, 예. 이렇게 중요한 사람이 딱 형성이 되면 그래도 미우나 고우나 이 사람이 자기한테 제일 중요하고 소중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 본능이잖아요. 예. 그리고 그렇게 느끼는 사람이 나한테 그렇게 나쁘게 했는데 다른 사람은 믿을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그 아이의 관점에서는 다른 사람은 더 두려운 거죠. 예. 그러니 오히려 예측 가능한 폭력, 예측 가능한 나쁜 상황이 더 낮게 느껴질 수 있고요. 예. 또 하나는 아이들이 이제 이게 예전에 부모의 양육권 소송 같은 데서 비슷한 그게 있는데, 아이가 얘기를 해야 돼요. 나 살래요? 같이 살래요? 안 살래요? 그러면 내가 부모를 공격하고 버리는 게 되잖아요. 이게 아이들한테 무의식적으로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거든요. 예. 그러니 그런 죄책감을 피하기 위한 어떤 선택으로 그래서 같이 살래요. 이렇게 될 수 있는 거가 많아서 저는 이런 이 의사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아이가 특히 어릴수록 아이의 의사만을 따라가는 것이 적어도 초기에는 좀 바람직하지 않지 않느냐 이런 네.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은 이 전문가나 담당 기관에서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이가 학대를 당하고 뭐 격리를 시킨 거나 이 과정에 여러 기관이나 사람들, 전문가가 동원이 됩니다. 경찰도 있고 복지사분들도 계실 거고 의료진들도 있을 것 같고 여러 가지 기관의 분들이 계시는데, 가장 쉬운 길은 그냥 부모에게 돌려보내는 거예요. 근데 또 아이도 그것이 공포지만 낫다고 생각을 한다고 지금 전문가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예. 근데 이게 최선은 아니거든요. 예, 그 최선이 아니고 오히려 반복이 되게 되는 통로로 역할을 하게 되죠. 그럼 이건 어떻게 끊어야 되고 어떻게 바꿔야 됩니까?
이 아동 학대에 대한 해외 연구 사례들을 보면 그럼 이제 부모로부터 일단 분리해서 부모를 치료를 하든 아니면은 어떤 문제를 해결을 하든 간에 아이가 어디 있는 것이 제일 좋으냐라고 했을 때 기관이나 원 가정보다는 소위 위탁 가정, 중간관계는 가정과 가장 유사한 상황에 있는 것이 제일 좋다라고 하거든요. 네. 저는 그게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 게 아이에게 가정이란 게 원래 이런 거구나. 부모와 자녀 또 형제 사이의 관계가 이럴 수 있구나라는 거를 그냥 자연스럽게 배우고 네. 그리고 존중받는 느낌을 가진 다음에 원 가정과의 부모 자녀 관계도 그렇게 되도록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어서 저는 사실은 위탁 가정이 많이 늘어야 되고 예. 거기에 대한 지원이 좀 많이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그 쉼터를 저희가 지난주에 이제 저희 제작진들이 다녀왔었는데 분위기는 좋대요. 근데 워낙 적답니다. 그러니까 뭐 1년에 뭐 10,000, 20,000, 30,000명씩 이런 아이들이 발생을 하는데 정작 그것은 한 500개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너무 간극이 크거든요. 전문가로서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 간극이 너무 크고 그런 간극을 메꾸기 위해서 예산 투자나 인력 투자가 돼야 된다는 정책 보고서는 전문가 집단이 해마다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동안 해왔다. 예. 근데 아직 그것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는 거고요. 또 그 주장들을 보면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 위탁 가정을 많이 확보하는 것이 네. 이 기관을 확보하는 것보다 오히려 더 효율적이고 아이를 위해서 좋지 않느냐라는 주장도 많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검토 이런 것도 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 위탁 가정이라고 하는 곳은 굳이 전문가가 포함되어 있는 곳이 아니어도 상관없습니까? 예,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위탁 가정의 부모가 되려면 위탁 가정을 하려면은 이제 부모가 물론 교육을 받고 일정 그런 걸 해야 되지만 그 가정에 두는 이유는 그 아이를 치료를 그 부모가 하라는 것보다는 그런 이 사랑과 관용과 이 정상적인 상식적인 것이 가정 내에 통용된다는 걸 아이한테 보여주는 것, 또 어린아이가 성장하는데 가정과 유사한 상황일수록 아이에게 좋은 면이 많다는 것, 이런 것들이 이제 장점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럼 그 위탁 가정에 내가 좀 참여를 해서 좀 우리 학대당하는 아동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하는 분들의 좀 적극적으로 내 의지를 표현할 수 있고 그 기관에 참여할 수 있는 이런 통로 같은 것들을 많이 만들 필요가 있겠군요. 예, 그런 것들이 많이 홍보되고 알려져서 좀 쉽게 접근하고 알아볼 수 있고 결심할 때까지 이럴 수 있는 게 된다면은 많은 도움이 되리라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렇죠. 그게 예산으로 본다 그래도 기관에서 직접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사회 여러 구성원들이 함께 동참하는 것은 큰 효과가 좀 있을 것 같다는 그리고 생각이 그 자체가 들어요. 갖는 메시지가 있잖아요. 이게 어느 기관만 딱 하는 게 아니라 우리 공동체가 같이 하는 거다라는 게 있어서 저는 의미가 크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또 다른 부분이 하나가 있습니다. 학대를 가한 부모예요. 영원히 분리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네. 언제가 되고 일정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 부모 품으로 다시 이 아동들은 돌아가야 돼요. 그리고 그 가정은 다시 화목한 가정으로 거듭나야 됩니다. 그냥 두면 안 될 것 같고 치료나 교육이 필요할 것 같은데. 치료나 교육이 반드시 필요하고요. 아까도 말씀드린 그 부모 요인, 학대를 하게 되는 부모 요인을 다양하게 이제 사정해서 평가를 해서 거기에 맞는 치료나 지원 같은 것들이 돼야 되고요. 그리고 그것이 이제 되면서 점차적으로 죄송합니다. 점차적으로 원 과정과 이 재결합을 할 텐데 그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평가하는 그런 과정들이 또 같이 마련되어야 하겠죠. 이제 같이 사세요 하고 보내고 끝 하게 되면 얼마 가지 않아서는 다시 그런 것들이 생길 수 있으니까 이게 잘 진행되고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확인하고 점검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제도적 장치도 같이 마련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교육이나 치료를 받으면 그 부모가 달라지긴 합니까? 그게 어떤 문제이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이를테면은 그 정신질환 중에 우울증이나 조울병이나 이런 것들이 부모에게 있는데 이런 병이 불행히도 치료를 통해서 잘 좋아지지 않는다면 여러 가지 노력을 함에도 부모의 행동 패턴이 바뀌지 않을 수 있고요. 또 부모가 정서적 고립감이나 사회적인 어려움 같은 게 커서 그래서 이 본인이 감당할 수 있는 분노나 좌절의 선을 넘어서 생기는 거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부모가 성인군자가 아닌 이상 이런 행동들이 또 딱 사라질 거다, 변할 거다 이렇게만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부모 요인이 얼마나 잘 조절되느냐에 따라서 이거는 이 성패라 그럴까요? 효과가 많이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죠.
이렇게 말하면 어떨지 모르겠지만 우리 땐 맞고 자랐어요. 예, 그렇죠. 예.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아이를 학대하는 부모의 심리 상태 이걸 어떻게 우리가 파악할 수 있어요? 파악이라면 이제 이해를 한다는 측면에서는 예. 사실 그 학대라는 부모도 이 학대가 즐거워 사는 사람은 없거든요. 그렇겠죠. 예. 너무나 현재 상황이 고통스럽고 그래서 하지만 해서는 안 될 행동을 하는 거고 이게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해서는 안 될 행동이라는 걸 명확하게 이 이전에 사회적인 압력으로 이해하고 있거나 교육을 통해서 알고 있거나 한 게 분명 이제 중요한데 그럼에도 그렇게 했다고 하더라도 이 부모가 아까 말씀드린 정신질환이 있거나 약물 중독 같은 상황이 있거나 현재 정서적인 상황, 뭐 아이를 낳게 되는 과정에서 원치 않는 임신 뭐 이런 것들이 중첩되게 되면 이런 아동학대 행동을 할 가능성이 이제 커지게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오태훈의 시사본부 아동학대 예방 특집 두 번째 시간으로 노규식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와 함께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이 학대를 바라보는 이 기준도 좀 저희가 좀 점검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맞아서 멍이 들고 뭐 병원에 실려가고 이런 신체적인 학대들은 정말 충격인데 그렇지 않은 정서적인 학대도 상당히 크다고 들었습니다. 예, 그것에 대해서 아주 인상적인 연구 결과가 하나가 있는데요. 벌써 7년 정도 됐습니다. 2013년에 발표된 논문인데 어려서부터 욕설과 비난을 상습적으로 듣고 자란 성인을 뇌 사진을 찍어봤더니 뇌에서 좌우뇌를 연결하는 부분에 뇌신경회로의 손상이 발견되더라라는 연구 결과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 몸으로 때려서만 신체가 손상되는 게 아니고 그렇게 욕설이나 비난, 비방, 위협 같은 거를 반복적으로 듣고 자라는 사람의 마음뿐만이 아니라 뇌 자체가 다친다라는 거를 밝힌 연구거든요. 예. 그래서 이 학대 범죄에 나누어 보자면 지금 말씀하신 부분 소위 정서 학대인데요. 정서적 학대인데 네. 이것도 대단히 심각한 악영향을 후유증을 초래하는 학대 행위입니다. 나는 애 안 때려 이것만 끝나는 게 아니군요. 예, 신체적 학대뿐만이 아니라 이런 정서적인 학대도 특히 이런 것은 반복되는 성향이 크고 장기간 지속되기 때문에 예. 아이의 정서 발달에 또 이런 뇌 발달에 심각한 후유증을 남기게 되죠. 그런데요, 그 지난 시간에 이제 한겨레 하호영 기자가 이런 말을 했었어요. 마트에서 사달라고 떼쓰는 아이들, 막 들어넣어서 막 울고 막 소리 지르고 하는 아이들을 옆에서 그냥 보고 가만히만 서 있대요. 근데 이것도 학대라고 하더라고요. 정서적 학대에서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은 일단 학대라는 거의 기준 자체가 네. 이것을 통해서 아이의 정상적인 발달, 행복 추구에 큰 위해가 될 수 있는 행동이라고 이제 정의를 하거든요. 예. 근데 좀 추상적인데요. 예,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아이가 잘 클 수 없는 만큼의 학대 행위를 하면 그건 학대다라고 이제 보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이제 잘못된 훈육, 잘못된 양육이라고 보는 건데 예. 방금 말씀하신 그런 것들은 저는 맥락에서 해석이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마트에서 아이가 우는데 그걸 옆에서 보고 있는 행동 자체가 학대냐 아니냐의 관점보다 예. 그런 행동 말고 다른 전체적인 관점에서 이 부모가 어떻게 행동하고 있느냐. 그 이후라든가 그 전에. 예, 그리고 평소에 그런 관점까지 봐서 이 행동도 학대로 볼 것이냐 아니냐도 좀 생각이 돼야 된다는 거고요. 예. 일반적으로 마트 같은 데서 옆에 이제 위협하는 거 이렇게 하면 너 다 버릴 거야, 너 갖다 버릴 거야, 너 오늘 이제 집에 안 데리고 갈 거야. 이거는 확실히 정서적인 위협이고 학대 행동이 되는데 옆에서 가만히 보고 있는 것 이거는 맥락에 따라서 좀 다를 소지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죠. 뭐 정도에 따라서 아니면 그 이후에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아이의 심정이 상당히 좀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감수성을 높이는 건 좋지만 이 학대냐 아니냐를 그 행동 하나만 딱딱딱 끊어서 이 법조항이나 수학 공식처럼 하는 거는 또 문제의 소지가 생길 수 있죠. 그 부분인데 주위 많은 사람들과 얘기를 하다가 좀 혼란스러운 게 야, 그 정도는 해야 돼라는 분들이 참 많이 계세요. 그리고 저도 부모지만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겠다고 제대로 교육받은 적은 딱히 또 생각나는 건 아닌 것 같거든요. 예, 그게 이제 뭐 학교 정규 교육이나 이런 걸 통해서 교육받는 건 아니니까. 그렇죠. 예. 근데 그럼
말 안 듣는 애를 체벌을 하지 않고 어떻게 키울 수 있느냐. 그러면서도 올바른 도덕관이나 본인이 통제력을 가지고 자제력을 가진 아이를 키울 수 있느냐라는 거는 제가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이 원칙을 생각하시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네. 뭐냐면 얘한테 원하는 행동, 부모가 원하는 바람직한 행동을 갖게 하려면 칭찬을 통해서 보상을 네. 통해서 해주시고 얘가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이라는 걸 하지 않게 하려면 이건 이 아이가 가지고 있는 현재 누리고 있는 작은 그 권익들, 권리가 아니라 권익 이런 것들을 제한하는 거죠. 이를테면 노는 시간을 좀 줄인다든지, 맛있는 간식을 한번 건너뛴다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도 충분히 체벌을 하지 않고도 아이를 올바르게 훈육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잘하면 보상을 주거나 그리고 잘 못하면 그동안 누려왔던 권익을 제한하는 정도. 이 잘 못한다는 건 나쁜 행동을 하는 거죠. 일단 동생을 막 때린다든지 밥을 뭐 먹지 않고 막 도망가 버린다든지 뭐 이런 행동을 할 때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벽 뒤에 손 들고 서 있어 이건 안 돼요? 벽 뒤에 손 들고 서 있어는 이제 벌이거든요. 퍼니시먼트인데 이 벌은 첫째 이 벌이라는 규칙이 지속되고 있는 동안만 그 행동을 억압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학습의 효과가 없는 거죠. 그것보다는 뭐 흔히 이제 육아교육서에서 많이 나오는 생각하는 의자, 생각하는 방에 가서 도대체 내가 그림 잘 그리고 있다가 왜 여기 와 앉아 있는 거지? 라는 생각을 하게 해주는 것이 충분한 훈육이 된다라고 하고요. 이게 통하지 않는 경우가 이제 예를 들면 아동이 주의력 결핍이 있다든지 뭐 이런 정신적인 어려움이 있거나 발달에 부진이 있거나 한 경우엔 이게 잘 안 먹히는데 그렇지 않고 이걸 잘 활용한다면은 충분히 체벌 없이 아이를 훈육하는 것이 가능하다라는 게 정설이라고 봅니다. 우리 사회가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런 그 친권자에 대한 여러 가지 권리 이걸 좀 바꿔야 된다는 주장도 많이 나왔고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친권자에 대한 징계권 이거 삭제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 참 많이 나와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여론은 안 좋아요. 이거 왜 그렇다고 보세요? 우리가 아직은 문화적으로 이제 권위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존중하는 분위기잖아요. 이 권위가 사라지고 도전받는 것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두려워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저도 뭐 징계권이 삭제되느냐 아니냐는 이제 법률적 관점에서 전문가로서 말씀드릴 건 아니지만 이 징계권을 무한정 주는 건 아니지 않느냐. 최소한 어느 정도 선으로 제한하고 명시하는 거는 필요하겠다라는 입장입니다. 좀 꼽아서 말씀해 주신다면. 그러니까 징계권 중에서 신체적 체벌이나 벌을 가하는 것은 제외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건 반드시. 그리고 그 징계하는 과정에서의 욕설이나 비난, 뭐 그런 위협 같은 것도 징계권에서는 제외해야 되는 게 아닐까. 이 징계권이라는 거의 범위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작은 권익들을 제한하는 정도 그렇게 활용하면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드네요. 부모가 된다는 건 행복한 일이고 축하해야 될 일입니다. 하지만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과 사회적인 합의와 교육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전문가로서 좀 말씀을 듣고 싶어요. 제가 보기에는 과거 세대는 이 가정이 양육을 책임졌지만 사실 어떻게 생각하면 마을 전체가 같이 관여를 했거든요. 옆집에 숟가락 몇 개인지도 다 아니까 전날 무슨 일로 혼났는지도 서로 다 아는 이런 사회였다면 지금 이제 핵가족화 개인화되면서 그게 정말 그 몇 명의 딱 단일 가족으로 국한이 돼서 지금 여러 문제들이 더 생기고 있다고 좀 보고요. 그래서 우리가 뭐 다른 사람한테 간섭한다 이런 관점이 아니라 아이들의 성장을 우리 공동체가 다 같이 보호한다, 같이 키운다라는 관점으로 우리 집이 아니고 저 집의 일이니까 하고 혀만 끌끌 차고 지나가지 않는 이게 이 상황을 바꿀 수 있는데 제일 중요한 모멘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공동체에서 배울 수 없고 제한받을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사라졌기 때문에 좀 명시적으로 이런 부모 교육 이런 것들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부분도 그게 꼭 부모들을 모아서 하는 교육일 수도 있지만 이렇게 미디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 컨텐츠를 통해서도 이런 교육들이 많이 되는 것 이런 것들도 앞으로 좀 열심히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걸 노규식 전문의께 여쭤봐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방송 듣다가 나도 한번 그러면 제대로 된 부모가 되고 싶다라고 하면 어디에다가 뭘 얘기를 하면 되나요? 아니면 뭘 공부하면 되나요? 이
부모교실이나 이런 것들 많은 지자체 이 사회복지 분과 이런 데서 나름대로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그 이전에는 이제 교회나 이런 종교단체에서도 하던 것들이 많이 있었죠. 그래서 그런 곳에 가면 이게 아주 뭐 정말 최고에는 아니어도 예. 이 어느 정도 검증된 이런 교육들을 좀 받을 수 있거든요. 네. 그리고 자료들을 접할 수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1차적으로 한번 방문하고 홈페이지나 전화로 문의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이런 콘텐츠들이 좀 더 발전하고 풍성해질 수 있도록 저를 포함한 많은 전문가나 이런 분들이 네. 힘을 모아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아동학대 예방 특집 두 번째 시간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노규식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와 함께 아동학대를 둘러싼 당사자들의 심리에 대한 말씀 나눠봤습니다. 오늘 정말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